자, 안녕하세요. 이제 여러분과 함께 3월부터 10월까지 여러분들 하나하나 교육학을 이렇게 씹어 먹으면서 여러분들 학교까지 안내할 매일매일 교육학의 윤승현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매일매일 교육학 처음 접해 보시는 분이 있을 텐데, 이 매일매일 교육학이 어떤 것인지 그 알갱이를 소개하는 시간, OT 시간 같습니다. 매일매일 교육학은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최적의 분산학습이다. 집중학습보다는 분산학습이 훨씬 더 교육적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인지심리학자들이 증명을 했습니다. 벼락 공부해 가지고는 안 되고 매일매일 이렇게 조금씩, 그래서 이제 교육학이라는 거대한 코끼리를 한 입 한 입 이렇게 먹어서 해치울 수 있다. 그리고 최상의 합격 전략이다. 뭐 소개된 거 보면 이제 그 처음 응시를 하시는 교육학 처음 공부했던 초수 선생님도 이렇게 합격하시고, 또 이제 기간제로 시간이 없으신 선생님들, 하지만 짬 내서 교육학 공부는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매일 이렇게 그 제공되는 교육학 공부, 요걸 통해서 또 기간제 하시면서 합격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의 적중 사례 이렇게 나오는데, MES에서는 총 400개 정도의 쪽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나올 만한 것들은 그냥 저인망식으로 웬만한 것을 쫙 다 훑어가니까 매년 이 매일매일 교육학이 다 나온다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죠. 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매일매일 교육학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누가 듣는가? 매일매일 교육학 누가 듣는가?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만점에 도전하고 싶은 초수 선생님들이 듣습니다. 초수 선생님도 정신이 없죠. 정신이 없어서 이제 교육학도 처음 이렇게 공부하시고, 또 전공 공부하는 것도 벅차고, 또 학교 일정도 있어서 교생 실습 가야지, 또 시험 봐야지, 이렇게 바쁘지만 초수 선생님들이 이렇게 3월부터 감들을 쭉 키워가면서 매일매일 공부하는 이 교육학을 통해 가지고 만점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초수생들이 봅니다. 그래서 만점까지 실제로 갑니다. 보니까 여기에 나왔잖아요. 국어 임용 초수 최종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초수 선생님도 얼마든지 매일매일 교육학 통해 가지고 만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여러 번 도전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 있죠. 그러면 여러 번 도전하시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이론 공부 어느 정도 충분히 했고, 또 문제도 풀어봤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교육학은 한쪽으로 던져버려도 되느냐? 그렇지 않죠. 교육학 신경을 어느 정도 써줘야 또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로 최종 합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량진 브레이크, 빨리 노량진 탈출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고 싶은 우리 그 엔수 쌤들, 매일매일 교육학을 통해서 이렇게 또 많은 도움을 얻습니다. 또 기간제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매일매일 교육학 좋아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왜 듣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요, 최상의 합격 전략이다. 그래서 한 400개 정도의 쪽 문제로 적중 예상 문제를 다 이렇게 마스터해 갑니다. 객관식에서 나왔던, 과거 객관식에 나왔던 중요한 것들 나왔겠죠. 그 기출 살펴보고요. 또 출제 경향에 맞춘 새로운 논제들로 이렇게 또 이렇게 채워집니다. 그래서 매년 뭐 똑같은 것이 반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경향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춤식 문제들이 이렇게 제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단순히 여러분들 배경 지식만 있어가지고는 고득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배경 지식 뭐예요? 구술이에요, 구술. 근데 구술만 있으면 그게 보배냐? 아니죠. 그걸 꿰어야 보배가 되는 건데, 그 꿰는 힘이 뭐냐? 논술 능력입니다. 논술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논리적 사고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논리적인 표현이 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논술 능력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학이라고 하는 새는 두 날개로 난다. 한 날개는 배경 지식, 한 날개는 논술 능력. 그래서 이 논술 능력을 확보하는데 좋고요. 또 배경 지식은 이 핵심 이론들, 이제 여러분들 형식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매일매일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쪽 문제 한 2개 정도를 계속 꾸준히 풀어가는데 그 쪽 문제와 관련된 배경 지식의 엑기스를 딱 한 페이지로 정리된 것들을 매일매일 이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매일매일 교육학을 많은 선생님이 듣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합격생이 소개되고 있는데 먼저 온 여러분의 미래, 진한 합격수기, 요거 2021학년도 거, 그러니까 이제 재작년 거죠. 재작년 것으로 해서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 또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보면 2022학년도에서 또 이 교육학 만점으로 이제 그 패스하신 선생님이 나옵니다.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시간에 이제 그것을 함께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어떻게 써야 만점 맞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1분 만에 서론 작성하는 법, 그 다음에 또 1분 만에 결론 작성하는 법, 또 만점 본론 이렇게 쓰는 법, 이런 것들을 쭉 배우는데 2022학년도 기출을 가지고 이렇게 배우는데 거기에 또 마지막에 보면 20점 만점 맞으시고 또 면접도 거의 이제 뭐 0.3점인가 깎이고 거의 만점 맞으셔서 최종 합격까지 가신 경기도 국어 선생님, 경기도 국어 선생님의 또 증언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초수 쌤이 됐는데 경기도 우리 국어 선생님은 또 몇 번 도전하신 선생님, N수생이든지 초수생이든지 이렇게 매매세를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최종 합격까지 거뜬히 이렇게 가시더라 하는 내용들이 여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매일매일 교육과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7쪽을 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일 이런 형태로 된 2개의 쪽 문제가 이제 가는 거죠. 우리가 쪽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여러분들이 문제가 출제되면 논점이 한 4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논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제 쪽 문제라고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쪽 문제가 가는 거예요. 3점짜리 쪽 문제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배점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이제 예시 답안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논점 해설이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디딤돌 해가지고 이제 스나이더의 교육과정 실행의 관점 이번에 작년인가요? 시험에 출제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루는 내용들이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유사한 내용들을 쭉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충실도 관점, 상호 적응 관점, 생성 관점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 이 충실도 관점, 또 생성 관점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답을 쓰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런 식으로 적중 예상 문제와 관련된 꼭 알아야 될 배경 지식 이런 거 한 페이지 정도 이렇게 쪽 문제 하나당 제공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하루에 평균 2문제씩 이렇게 꾸준히 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하냐? 영역 순환을 하는 거예요. 교육의 이해 나왔다면 교육 심리, 그다음에 교육 과정, 교수학습 방법, 그다음에 교육 행정까지 다시 또 교육의 이해로 와서 쭉쭉쭉쭉 이렇게 돌고 돌아서 몇 번 돌까요? 20번. 20번을 이렇게 돕니다. 그러면 약 400개 정도의 쪽 문제를 여러분이 풀어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400개 정도의 문제를 풀어보면 여러분이 실제 시험 보는 문제는 거기에 안 걸릴래야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득점을 안 하고 싶어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매일매일 교육학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매일매일 교육학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가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이렇게 영역 순환으로 쪽 문제와 강의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날마다 풀어보는 영역 순환 쪽 문제 2문항씩 통상 자 오늘 교육 심리에서 2문제를 풀었다 그러면 내일은 이제 교수 학습에서 또 2문제를 풀어요. 그 다음에 모레는 교육 평가에서 2문제를 풀어요. 또 이제 교육 행정 쪽에 가면 또 이제 그 많이 출제되는 쪽은 또 한 번 풀었다가 또 2번 풀었다가 이런 식으로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습 자료가 제공되고
그다음에 아까 봤듯이 이제 쪽문제 예시답안 해설 배경 지식이 있죠. 그리고 이게 짤막한 동영상. 올해 시험이 나올 것 같아. 뭐가 시험이 나오냐? 마이크로 러닝이라고 하는 게 나올 것 같아. 마이크로 러닝. 그 한입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이 짤막하게 10분이 넘지 않은 짤막한 동영상.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청취하면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이 마이크로 러닝인데, 지금 아주 곽강받고 있는 이제 이러닝의 한 형태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 러닝 형태로 짤막한 동영상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의 이해부터 교육행정까지 총 이제 8개 영역으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한다고 하면 20회차 영역 순환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제공되는 이 전망식 이제 영역별 이제 적중 예상 문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이제 여기 보면 논술 능력 확보하고 또 프리미엄 쪽 문제 이렇게 풀어보고, 그 다음에 계속 반복됩니다만 400개 정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어보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적중 예상 문제를 어쩐다 마스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자, 매일매일 교육학,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는 뭐냐? 뭐 다른 공부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절대로 미루면 안 됩니다. 여기 에브리데이 페다고지잖아요. 명칭 그대로 매일매일 이것은 조금씩 꾸준히 해나가는 거예요. 한 입 한 입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밀어놨다가 한꺼번에 먹게 되면 과식하게 되고 또 소화도 안 됩니다. 소화도 안 되니까 이것은 그냥 짤막하니까요. 그냥 매일매일 절대로 여러분들이 미루지 말고, 매일매일 미루지 말고 그날 학습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학습하는데 올해 저 학습하면 한 30분 정도 하는 거예요. 더 짧으면 더 짧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항상 이제 풀어볼 때는 어쩌냐, 문제하고 배점만 딱 보고 일단 어찌해야 돼요? 머리로 한번 구상을 해보는 거예요. 머리로 쫙 구상을 해봐. 써보기까지는 좀 힘들잖아요. 뭐 써보면 좋습니다. 개요 작성이면 좋은데 머리로 구상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시답안을 보면서 내가 정확하게 접근을 했구나, 아니면 이런 오류가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파악하면서 해설 강의를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직전 이제 11월에 가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10월까지 들었던 이 매일매일 교육학 요것을 파트별로 쫙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그 파트별로 교육의 이해, 교육 과정, 그 다음에 교육 심리학 이런 식으로 파트별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2번 정도 훑으면 머리에 쏙쏙 들어오면서 이제 마지막 최종 이제 준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꼭 이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제 교육학의 강점 컨셉맵입니다. 컨셉맵은 저한테 이제 합격 그 소식 전하면서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컨셉맵 선생님 저는 오해도 겪고요. 그래서 이번에 만점 맞을 수 있었습니다. 하고 이 컨셉맵 최상의 단거나 교재입니다. 그러니까 한 120페이지 정도 되는 A4 사이즈의 컬러로 된 흑백이 아닙니다. 이 컬러로 된 마인드맵이죠. 마인드맵인데 한눈에 싹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이 컨셉맵이 여러 선생님들이 마인드맵 형태의 교재를 냅니다. 교재를 내는데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탑 오브 더 월드 제일 이렇게 한눈에 쏙 들어오는 믿을 수 있는 단고나 교재, 이것이 바로 이 컨셉맵 레스 이즈 모어고요. 이 컨셉맵 레스 이즈 모어는 2010년에 그 나왔었는데요. 이제 드디어 3월 달에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더 짜임새 있고 더 좋은 모습으로 3월 달에 이제 또 이제 개정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컨셉맵 요거 꼭 이렇게 구비를 하시고 이걸 가지고 단권화 교재로 삼아 가지고 보고 또 보고 그 내용만 여러분들 확보하면 충분히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답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컨셉맵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이 컨셉맵을 교재해 가지고 지금 어떤 것을 하느냐, 이제 그 이론 총정리 총알 특강, 이론 총정리 총알 특강을 해요. 이론 총정리를 쫙 한 방에 하는데, 여기 이제 닉네임이 총알 특강이라고 하는 그 닉이 붙어 있습니다. 뮬리트 해가지고 제가 이제 BTS 특강이라고 이번에 그 패키지를 하나 이렇게 여러분 합격을 한 방에 할 수 있도록 BTS 특강을 마련했는데, 영감이 확 떠오르더라고. 선생님들 합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제 뭐 BTS 봄날도 들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딱 하는 것이 BTS다. 그래서 이거 B가 뭡니까? 뷰리트 총알이죠. 뭐 이론 총정리 총알 특강, 이론 총정리 총알 특강하고, 이 T는 뭘까요? 요즘 강조하는 테일러드 맞춤식, 테일러드 러닝. 이 맞춤식 러닝이 바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매일매일 교육학입니다. 최적의 분석한 학습으로 여러분들이 딱 여러분한테 지금 맞게, 알맞게 하루하루 이렇게 이제 그 먹으면서 충분히 교육학 고득점으로 해치울 수 있는 그런 테일러드 러닝. 그다음 마지막 S는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석세스, 합격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이론 총정리 특강하고 그다음에 테일러드 러닝, 이제 매일매일 교육학, 이 두 가지 딱 꿰차고 여러분들이 한편으로는 배경 지식 잡고 한편으로는 예상 문제 잡고 해가지고 가시면 이 BTS의 이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론 총정리 총알 특강 하는데 뭐가 사용되냐? 바로 이 컨셉맵, 레스 이즈 모어. 적을수록 풍부한 것이다. 핵심만 딱 집어가지고 하는 이제 컨셉맵을 활용한 특강이 이론 총정리 특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매일매일 교육하고 BTS 이제 그 이론 총정리 특강하고 이렇게 합해서 이렇게 들으시면 좋습니다. 뭐 요것을 지금 현재 쫙 좀 여러분들 이제 주머니 사정 고려해 가지고 요걸 지금 두 개를 합해서 지금 33만 원에 여러분에게 이제 그 사전 접수 이벤트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귀하게 이제 그 듣는 거. 원래는 지금 매일매일 교육학 40만 원짜리예요. 40만 원짜리인데 그냥 두 개로 딱 여러분이 함께 들으면서 돈도 절약하고 그다음에 합격도 하시고 그다음에 합격한 다음에는 뭐 저한테 이제 밥 사주시면 됩니다. 요 BTS 패키지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제일 마지막에 보면 만점신화 윤승현 교육학 해가지고 이제 그 경기 국어 선생님 저한테 이렇게 보내준 톡 내용이 있는데, 여기 바로 이제 먼저 온 미래, 여러분도 이럴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교육학 몇 점이요? 20점 만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접 39.47이잖아요. 39.47. 39.47이라고 하는 점수는 모든 것을 지금 아주 잘하면 다 찍고 하나만 어쨌다. 하나만. 지금 세 분이 채점을 하시는데 세 분이 채점하는 모든 이 그 이제 채점지에 딱 하나만 아주 잘함이 아니라 잘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점수를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학 또 면접 저와 함께 이렇게 하시면 최종 합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자아자 화이팅. 이 매일매일 교육학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육학 좋은 점수 얻으시고 또 1차 합격에서 오시면 2차 윤승현이죠. 이번에도 보면은 2차 그 스터디 조 전원 이렇게 합격한 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전원 합격해서 스터디가 전체 이렇게 합격해 가지고 저한테 고마움을 전하는 그런 톡도 많이 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것이다. 그걸 약속하면서 매일매일 교육학 OT 마칩니다. 3월 1일 두 번째 문제는 2022학년도 이제 교육학 기출 문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문제하고 예시답안하고 해설과 또 만점 수강생 답안이 이렇게 수록이 돼 있습니다.
일단 요 다음에 이제 뭘 지금 하냐면 처음 시작이니까요. 처음 시작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쪽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제 배경 지식들은 쭉 이렇게 확보를 해 나가겠죠. 나옴지간 그 핵심 이론에 대한 이해는 쭉 해 나갈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논술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논술 능력. 그것이 또 다른 날개다. 그래서 논리적 사고가 돼야 되고 논리적 표현이 돼야 돼. 논리적 사고가 되고 논리적 표현이 돼야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뒤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원할수 논술 작성법이라고 하는 저에게 이제 지적 재산권이 있는 그런 논술 작성법이 있습니다. 원알수 논술 작성법. 이 원할수라고 하는 것은 원숭이도 알 수 있는. 그래서 원숭이도 알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정신 집중해가지고 한 30분만 딱 들으면 내가 서론 어떻게 써야 되고 본론 어떻게 써야 되고 결론 어떻게 써야 되는가 바로 하고 이해가 오고 이제 여러분들은 그 원리를 이해를 하고 그 원리를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문제를 풀 때, 즉 답안을 쓸 때 그 원리를 적용해서 쓰시면 점수가 확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원할수 논술적법을 모르고 쓰시는 분은 배경 지식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똑같은 배경 지식을 가졌지만은 점수가 낮게 나오는 거고, 원할수 논술 작성법을 알고 있으신 분은 서로 나온 문제의 배경 지식이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할수 논술 작성법과 이어지는데 그 데이터가 되는 이제 자료를 2021학년도 교육학 기출문제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월 1일 두 번째 자료 보면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기 보면은 이제 항상 이렇게 대화체의 제시문이 주어지든가 아니면은 대화체가 아닌 제시문이 주어지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문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 이제 밑에 보면 논술의 내용 또 논술의 구성 및 표현해 가지고 내용과 형식으로 15점, 5점 이런 형태로 지금 배점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일단 이 논술의 구성 및 표현, 즉 형식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것이 5점인데요. 5점은 어쩌냐? 기본적으로 뭐 제공하는 기본 점수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어쩔 때는 이게 4점으로 될 때도 있고 5점으로 될 때도 있고 한데요. 자, 첫 번째 한번 봐보세요. 논술의 내용과 이제 쓰는 이제 논술의 내용, 본론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학교 내 교사 간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한 내실화. 요게 바로 뭐냐? 교육 내실화가 주제입니다. 주제. 이 주제하고 논점하고 이 연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계가 돼야 된다 해가지고 3점이에요. 3점. 3점인데 이것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 이제 지금 요구사항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요구사항을 보면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여기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런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수전략, 교원연사 이거 논점이에요. 이 논점을 가져서 가지고 쓰는데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추어 놓으시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완성된 글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 그래서 여기에 3점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 여기에 3점이라고 하는 의미는 본론은 당연히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형식이 서론, 결론,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서론 안 썼다. 그럼 1점 감점. 결론 안 썼다. 또 1점 감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마지막 1점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남은 1점 정도가 이 본론을 이렇게 쓰는데 일단 본론을 문단을 딱딱 논점별로 이렇게 나눠서 쓰느냐? 그 난점 그냥 다 이어써 버리는 것이 아니라 논점별로 나눠 써야 보기도 좋고 채점하기도 좋습니다. 또 원래 그 의미의 덩어리 단위로 쪼개진 것이 바로 단락이고 문단이잖아요.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써야 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더 플러스 한다면은 그 논점과 주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그런 형식을 갖춰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점이고요. 표현의 적절성 2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뭐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뭐 맞춤법이라든가 띄어쓰기라든가 어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아주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체크하기가 힘들어요. 2점은 그냥 준다. 하도 엉망으로 이렇게 써놨으면은 1점 깎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정도 수준이 되면 벌써 어떻게 했어요? 논술의 내용 15점에서 이미 날라가가지고 여기 지금 8점이 지금 컷이잖아요. 8점이 컷인데 이 내용 자체에서 3.5 내야 되는데 그 3점 요것이 엉망일 정도면 이 내용 3점 얻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다음을 기약하셔야 되는 그런 이제 수준이겠죠. 아무튼 형식에서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5점을 주고 나머지가 보면은 여기 이제 15점인데 4, 3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어쩌다가 여기까지 4 해가지고 여기가 그 논술의 내용이 총 16점이고 논술의 형식이 4점일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문제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 여기 한번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가 한번 볼까요?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가 보면 이제 다음은 이제 중학교에서 학교 자체 특강을 이제 실시한 교사가 이제 교내 동료 교사와 나눈 대화 일부다 해가지고 항상 첫 문장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어떤 맥락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고 자 이 내용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제를 밝힙니다. 학교 내에 교사 간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 교육의 내실화인데 어떤 것을 통한 내실화냐. 교사 간 활발한 정보를 공유를 통한 내실화. 이것을 주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논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구성 요소로 해서 답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이것과 관련된 것들은 이제 세 번째, 그 다음에 그 3월 1일 또 3월 2일, 3월 3일에 걸쳐서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가? 원할수 논술 작성법, 온숭이도 알 수 있는 논술 작성법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쭉 보시고요.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특히 이제 초수생 같은 경우는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이론을 공부를 하는데 이론을 도대체 어떤 수준으로 어떤 범위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게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멍청하게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딱 나올 수준만큼만 나올 범위에서만 공부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제일 지혜로운 학습법이겠죠. 과잉학습을 할 필요가 없어. 이제 과잉학습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리고 고무다리를 긁지 않으려고 하면 열심히 해보면 뭐 합니까? 안 나올 때서 죽으라고 하면 아무런 필요가 없죠. 그리고 공부를 하더라도 점수를 맞을 수 있는 수준까지는 해야 되고 또 필요 없이 그 수준을 오버해가지고 지금 전공 공부할 것도 엄청나게 많고 여기저기 스트레스 받는 것도 많은데 교육학에 미쳐가지고 막 더 파고 들어간다. 이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하는 것을 잘 감을 여러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촉이 살아야 돼요. 촉이. 전공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육학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촉이 딱 살아야 가지고 딱 뭔가 이렇게 그 출제 경향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옵니다. 뭐가 와요. 찌릿찌릿해. 이제 그걸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고득점이 되는 거죠. 여기 해설도 한번 쭉 참고 삼아 읽어보시고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제 경기 국어 선생님 이제 만점 답안이 있죠. 만점 답안이 있는데 이렇게 쓰셨습니다. 네, 요게 만점인데 제가 볼 때는 좀 칼채점을 딱 하면 점수가 날아가면 한 2점 정도 날아가요. 2점 정도 날아가는데 좀 전체적으로 항상 보면 교육학은 칼채점 하기보다 물채점 합니다. 살살 때립니다. 그래서 웬만해서 내가 한 19점 나오겠다 하면은 실제 뭐 20점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거에 진짜 만점 답안이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세 번째 주제로 한번 가봅시다. 3월 1일 세 번째 주제입니다. 드디어 이제 원할수 논술 작성법. 이렇게 써라 만점이다. 원숭이도 알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시고 들으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만점 맞으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서론, 결론. 요것은 여러분들이 1분 만에 써야 됩니다. 1분 만에. 서론과 결론은 각각 1분 만에 그냥 써야 돼요. 빠르면 30초 만에 그냥 써야 돼요. 그러면 서론은 쓰는 것이 아니라 찍어내는 겁니다. 찍어내기. 여러분들 서론에 5분 걸리고 뭐 결론에 5분 걸리고 혹은 뭐 10분 걸리고 이래 가지고는 점점 더 합격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 서론과 결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 그 기능에 맞게 쓰기만 하면 끝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쓰는 것이 지금 예술문 쓰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 노벨 문학상 받을 작품 쓰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어떤 문해지에다 시를 글 쓰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쓰는 글이 실용문입니다. 실용문. 예술문이 아니라 실용문이요. 그 실용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보면 이제 독자, 채점자죠. 채점자가 딱 봤을 때 바로 한눈에 쏙쏙쏙쏙 알아먹게 이렇게 그 기능에 맞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1분 만에 써야 된다. 그 다음 이제 만점 본론 쓰기. 여기에 이제 바로 묘미가 있죠. 모든 점수는 다 여기가 있다고 하는데 서론 결론은 쓰면 돼. 주제를 넣어가지고 쓰면 되는 거고, 이제 승부는 이 15점이 들어있는 이제 본론에 들어가 있는데, 이 만점 본론 쓰기. 여기에 또 제가 오랫동안 그 논술 쪽 강의를 하면서 습득해온 또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지적재산권이 저한테 있습니다. 아직 특허청에다 등록은 안 했지만 여기에 이제 만점 본론을 쓰는 툴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 아시면 여러분들이 만점 본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월 1일에는 이제 첫 번째 서론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서론의 기능은 뭐냐? 지금 주제가 있었잖아요. 그럼 2022학년도 그 주제는 뭐였어요? 교육의 내실화. 정보교육 활동을 통한 교사들이 정보교육 활동을 통한 교육의 내실화. 이게 주제인데 이 주제를 환기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글을 쓴다. 밝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논점을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여러분이 서론은 몇 문장으로 써야 되냐 정해져 있습니다. 3문장 혹은 4문장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 쓸 때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 자기만의 논리와 표현으로 딱 정해놓은 논리와 표현으로 어쩌? 딱 30초 만에 찍어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찍어내냐? 자, 여기 이제 예시를 2개로 잡아놨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논리적 흐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주제 중요하니까 냈을 거 아닙니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왜 하고 이유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런데 하면서 그 주제와 관련해가지고 어려운 그 학교 현장 현실을 살짝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에는 항상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고찰해보고자 한다, 논해보고자 한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그러면 2022학년도 것 갖고 한번 봐봅시다. 2022학년도 가지고 봐보면 자 교육의 내실화 이거 주제예요. 요거는 중등교육이 직면한 최대의 과제다 하고 뻥을 세게 치는 거예요. 세게. 중요하니까 냈을 거 아닙니까? 뭐를 냈던 거 아니에요. 이것이 나는 그렇게 쓰겠다. 중등교육이 직면한 최대의 과제다. 그럼 이렇게 정해놨으면 눈 딱 감고 무조건 그렇게 쓰는 거예요. 혹은 그 교육의 내실화는 이제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 뭐 나는 그렇게 쓰고 그랬다면 무조건 이 표현 자체를 하나를 정해놓고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그 표현을 여기다 내가 하나 딱 정해놓고 눈 딱 감고 무조건 그렇게 쓰는 거예요. 교육의 내실이라는 예전부터 꾸준히 우리 교육에서 강조해온 주제다.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나는 쓰겠다 그러면 무조건 주제는 우리 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제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게 표현이야. 그 다음에 왜 하고 이제 이유를 써주는데 교육이 내실화 될수록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를 길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이 그렇게 그것이 구현이 되면, 주제가 구현이 되면 이 뒤에 그 이유를 이렇게 쓰는데, 요것은 항상 어떻게 써야 되냐, 항상 어떻게 써야 되냐, 포괄적으로 간명하게 이렇게 써야 돼. 길게 절대 쓰면 안 돼.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를 길러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쓰기로 했다면은 무조건 어떤 주제든지 그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나온 모든 주제, 그 주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를 잘 길러내고자 그렇게 그런 주제를 다루라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쓰면 돼. 알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이제 표현에 나는 이 표현이 좀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왜냐하면 교육이 내실화 될수록 교육이 내실화 되면 이제 공교육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나는 무조건 공교육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항상 그렇게 간명하게 쓰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기만의 표현을 정해라.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그런데라고 하고 전환을 하는 거예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지금 막 잘 되고 있다면 누가 이 문제를 내겠어요? 그 주제를 던진 이유는 그런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제를 해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에 이제 겪고 있는 어려움, 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따라서 일종의 이제 소결론이에요. 소결론. 소결을 내는 거. 따라서 이 글에서는 여기까지는 무조건 이렇게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요 그대로 쓰는 겁니다. 요 주제. 학교 내 교사가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 방안을, 요거 주제입니다. 요 주제를 그 뒤에다 이제 논점 다 열거할 필요 없이 그냥 다각도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혹은 다각도로 논해보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이제 지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대로 쓰는데 세 문장으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어? 요거, 왜냐면 요거 안 써도 돼요. 알겠어요? 또 그런데 요거 뺄 수 있어요. 알겠어요? 또 뭐 뺄 수 있어? 따라서 요거 뺄 수 있어요. 그래 다 말이 돼. 알겠습니까? 세 문장으로 쓰고 싶어. 나는 서론 이제 주제만 한 개 해주면 되는 거니까 네 문장을 안 쓰고 세 문장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두 번째 빼든지 세 번째 빼든지 네 번째 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쓰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서론은 5문장 쓰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그 시간이 있으면 본론의 논점을 더 제대로 파악해가지고 더 충실히 하는데 1초라도 거기에 본론에다 써야 되지 서론에다 한 님 쓰지 말으라고. 알겠죠? 그래서 3문장에서 4문장으로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방법. 첫 문장은 무조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교사는 다양한 영역의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 이 말은 누가 있을까요? 공자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석가모니도 있고 마호멧도 했어요. 알겠어요? 항상 맞는 말이에요. 그럼 첫 문장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은 어쩌냐? 특히 해가지고 좁히는 거예요. 주제에 대한 전문성이 중요하다. 그래놓고 마지막에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하면서 앞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것은 그냥 세 문장으로 간편하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썼다. 교사는 다양한 영역의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특히 교육의 내실화를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요하니까 냈을 테니까.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제 이런 주제, 학교 내 교사 할부 정보교육을 통해 교육의 내실화 방안을 다각도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럼 이게 심플하고 간명하면서도 이 서론의 기능을 하는 거라면, 서론의 기능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 씁니다라고 하는 걸 오픈하는 거예요. 알겠죠? 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방법을 쓰든지 두 번째 방법을 쓰든지 쓰면 되는 겁니다. 뭐 그 외에도 서론 쓰는 방법은 1000가지, 10,000가지가 있어요. 뭐가 됐든 가지.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면은 자기만의 논리적 전개와 표현을 딱 정해놓고, 주제가 달라질 때마다 거기다 그냥
꼽아 넣으라고 그 주제를. 그런 식으로 쓰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30초 만에 쓸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3월 1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3월 2일 매매세 시작합니다. 자, 3월 2일에 이어서 이제 원할수 논술 작성법 이제 두 번째 만점 이제 본론 쓰기입니다. 이제 서론은 1분 만에 이제 써야 되고 만점 본론 어떻게 써야 될까 하면 이제 본론 쓰기의 요령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본론을 쓰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각 문단 이제 여러분들이 자 이제 3월 1일 거 3월 1일 거 3월 1일 거 여러분들 보시면 자 3월 1일 예시답안 나온 거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요. 자 예시답안 보면 이렇게 이제 서론을 썼어요. 서론을 썼으면 이제 본론을 이런 형태로 지금 이제 먼저 다음으로 한편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4개의 논점을 이렇게 한 단락씩 한 문단씩 지금 처리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워 봅니다. 그것을 어떻게 쓰는 것이냐. 자, 그러면은 이제 각 문단의 이제 구성은 어떻게 하느냐. 각 문단의 구성은 지금 이렇게 이제 문단이 돼 있지 않습니까? 문단이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이렇게 네 번째 문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문단은 제일 첫 번째 문장이 이제 도입부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도입부 문장이 한 문장에 딱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구 사항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에 대해서 쭉 서술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서술을 하는 식으로 쭉 이제 나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문단을 있어요. 지금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 보통 이제 이렇게 4개로 구성이 되죠. 4개로 구성이 될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각 문단 앞에 좋은 것은 연결어를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연결어. 그래서 연결어는 먼저 첫 번째 문단, 다음으로, 그 다음에 한편, 그 다음에 제일 끝에는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어를 써주면 이제 자연스럽게 글이 리듬감 있게 이렇게 전개됩니다. 이건 안 써줘도 되지만 이렇게 쓰십시오. 알겠어요? 쓰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각 주장, 이제 주장을 열거를 하기 전에 이제 물어봤어. 이게 뭐냐? 그럼 이거다 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열거할 때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면서 쉼표 찍어줘야 됩니다. 먼저, 다음으로,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절대 쓰지 마시고. 왜냐하면 헷갈리니까 무조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식으로 쓰고 뭐 첫 번째, 두 번째도 쓰지 마세요. 또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이런 식으로 또 뒤에다 쓰잘데없는 거 붙이는 거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말고 첫째 쉼표, 둘째 쉼표, 셋째 쉼표, 넷째 쉼표. 주장을 열기할 때는 무조건 이렇게 해주는 것이 한눈에 쏙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채점자는 절대 2번 읽지 않는다. 왜? 여러분들이 채점자의 아들이고 딸이면 2번도 있고 3번도 있고 4번도 있겠죠. 근데 아들, 딸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쭉 읽어가지고 그것도 화면으로 한 번 쭉 읽어가지고 눈에 쏙 들어오면 점수 주는 거고 안 들어오면 그냥 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확 들어오게 써야 돼. 그러려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각 주장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확실하게 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의 도입부를 쓸 때는 어떤 식이냐면 문장의 도입부는 제일 첫 번째 문장이에요. 제일 첫 번째 문장은 주제와 관련된 논점을 담은 한 문장을 써주라 이 말이에요. 예. 지금 어쨌든 요구사항이 어떤 거냐면 그 형식에서 보면 이 주제하고 논점을 논리적으로 잘 연결시켜라. 그랬으니까 이 주제하고 논점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첫 문장 도입부에 그 논점을 알려주는 도입 문장에 딱 이걸 처리를 해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 요소에서 주제와 논점의 연결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바로 그것이 해주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세 번째가 백미야. 만점 본론 쓰기. 제가 지금 이 특허청에 특허를 내려다가
내려다가 바빠서 지금 못 내고 있는 요 지금 스스조지 배척일파 머이사. 이것만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이걸 의식하면서 여러분들이 논점을 분석하고 이제 답안 개요를 작성하고 답을 쓰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3.4점을 확 올릴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결국은 여러분들 1점이 최종 합격을 결정하거든요. 1점이. 근데 이 원리를 알면 여러분들 1점을 뛰어넘어서 똑같은 실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걸 모르고 쓰시는 분하고 알고 쓰시는 분은 점수가 3.4점이 차이가 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스스조지. 뭐 쓰라고 한 걸 쓰고, 거기 쓰라고 한 거 뭐예요? 요구사항이요. 요구사항을 쓰되 반드시 무엇을 잘 지키냐? 조건을 잘 지키라. 그래서 스스조지. 요것이 제일로 중요한 겁니다. 쓰라고 한 걸 쓰지 않고 엉뚱한 걸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점수 안 줘요. 아무리 잘 써도. 짜장면 시켰으면 짜장면 갖고 와야 되고, 우동 시켰으면 우동 갖고 와야 되지. 짜장면 시켰는데 볶음밥 갖고, 볶음밥 시켰는데 우동 가져오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라고 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뭐냐?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야 돼. 한 발짝 항상 물러가가지고 꺼진 불도 다시 보고 요구사항이 정확히 뭔가, 그 다음에 조건이 어떻게 붙어 있는가, 이것을 파악을 해서 이제 써야 된다.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실패하면 바로 황천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이제 두 번째는 좀 고급 기술인데, 항상 어떻게 해야 되면 배점을 체크해서 1점의 요소를 고려해서 써라, 이런 겁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은 요새는 계속 이제 1점 1점식으로 이제 쪼개져서 이렇게 배점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은데, 간혹 가다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한 A를 물어놓고 A에 대해서 A가 뭐냐 이렇게 물어놓고 여기 배점이 2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A를 물어놓고 2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뭐냐면 그 모든 채점은 어떻게 하겠어요? 1점 단위로 채점하거든요. 1점 단위로 키워드로 해가지고 채점을 하거든요. 그러면 2점이라고 할 때 여기에 각각의 1점의 요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가지고 그 1점의 요소를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요령은 뭐냐면 요거 2점이다 이렇게 하면은 1점의 요소를 파악해가지고 아 이것이겠다 쓰고 또 이것이겠다 쓰고, 그래도 이거 원래 또 이제 빗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를 더 써주는 거야. 원래는 안 읽도록 돼 있어. 알겠어요? 채점에는. 근데 사람이 채점하니까 이제 AI가 채점하는 건 아니니까 꼭 그런 식으로 이제 채점 기준에 의해서 원칙에 의해서 가는 것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자 2점이라고 하면은 혹시 모르니까 3점짜리로 이렇게 요소를 X, Y, Z 이렇게 서로 다른 요소를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1점의 그 요소를 파악해서 이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1점 1문장의 원칙.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냐? 1점 1문장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1점은 세 문장은 절대로 안 나옵니다. 1점은 한 문장이든가 긴 한 문장이든가 아니면은 짧은 두 문장이든가 항상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1점짜리인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세 문장, 네 문장 쓰고 있다면 지금 이건 이제 그 착각의 고속도로를 지금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점은 긴 한 문장, 짧은 두 문장 이렇게 가는데 조금 이따 이제 그 예시 답안에서 2022학년도 예시 답안에서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책일파, 배점을 체크해 가지고 1점의 요소를 파악해서 반드시 그걸 써줘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머이사입니다. 이제 머이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제 이걸 줄인 거예요. 뭐냐? 이거다. 이론적 근거, 사례 분석. 이걸 이제 앞 글자를 딴 겁니다. 두문을 딴 겁니다. 뭐냐? 그럼 그 요구사항이야. 항상 이제 본론을 쓸 때는 어떤 식으로 써야 되냐면 그 문단을 쓸 때는 요구사항을 제일 먼저 써야 돼. 요구사항을 제일 먼저 써야 되는데,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당부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반드시 가위로 오려가지고 그걸 그대로 풀로 붙이는 식으로 써야 돼. 자의적으로 절대 쓰면 안 돼. 특히 국어, 영어, 사회 이런 쪽
주로 이제 그 말발로 글발로 지금 살아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오류에 많이 빠져. 요구사항을 자기가 각색을 해. 각색을 하고 삐딱하게 바꾸가지고 엉뚱한 답을 쓰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요구사항을 쓸 때는 실용문이라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준비한 가위를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오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 풀로 딱 그대로 붙이는 것이 가장 속도도 빠르고, 속도도 빠르요. 그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내가 이 마가 쓰여가지고 콩커풀이 쓰여가지고 착각했던 것도 그대로 이렇게 오려서 붙이다 보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구사항은 쓰되 가위로 오려서 그대로 붙여라, 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뭐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이거다라고 할 때 바로 뭐냐 다음에 이거다라고 나와요. 주장이 나와요. 주장. 이 요구사항에 대한 주장.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결론이죠. 우리가 귀가 아프도록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교육학 논술 답안 쓸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2차 면접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 뭐다? 두갈식입니다. 미갈식이 아니라 제일 끝에 꼬랑지에 주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냐? 대가리에, 머리에 주장이 있어야 돼. 그래서 뭐냐? 요구사항 다음에 바로 이거다라고 딱 잘라서 결론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결론을. 그래서 이것은 딱 잘라서 한 문장이 돼. 요 짧고 분명하게. 그 다음에는 이제 더 많은 거 타당한 내용으로 하기는 해야 되겠죠. 근데 타당한 내용으로 한다고 치고 어쨌든 짧고 분명하게 딱 한 문장으로 딱 때리는 겁니다. 이게 요령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뭐이 이사에서 세 번째 이론적 근거를 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X라고 하는 상황에 문제점이 뭐냐 이렇게 지금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A라고 하는 관점에서 X라는 상황의 문제점 그럼 오래 붙이고 문제점은 해가지고 이거다. 그래서 이것은 알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것이 뭐냐면 주장이고 결론이잖아요. 이렇게 결론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이제 요것이 이제 2점이라고 하면은 요 1점이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그냥 A의 관점에서 X 상황의 문제점은 어떤 거냐? 그러면 이거다라고 했으면 요거 1점하고 끝이에요. 끝. 그러나 요것이 2점이라고 했다면 뭘 써줘야 돼? 그 근거를 대야 돼. 그럼 그 이론적 근거가 뭐냐면 A의 관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A의 관점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A의 관점, 즉 이 이론에 대해서 서술을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그런 것들이 보통 한 문장에서 혹은 두 문장, 한 문장 돼서 A의 관점을 설명할 때 매슬로우의 욕구이기의 이론의 관점에서 지금 영희의 학습 동기가 낮아진 원인은 이렇게 물어봤다면 그 원인은 뭐냐? 한마디로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존중의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아서 자아 실현의 욕구가 출현하지 않고 있다 하고 딱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론적 근거. 그럼 그것이 매슬로우 욕구 유기론의 관점에서 그 근거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매슬로우 욕구의 관점에서 보면 욕구는 유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렇게 주장한다. 그런데 그 하위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상위 욕구는 출현하지 않는다. 즉 존중의 욕구라고 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하는 것이 출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이제 말하자면 이론적 근거를 대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이제 사례 분석까지 가는 거죠. 이제 주장을 정당화하는 사례에서. 그럼 아까 예를 들어서 매슬로우의 관점에서 영희의 그 학습 동기가 떨어진 원인은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면 자, 존중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IQ가 낮다고 판단해서 존중의 욕구가 충족이 안 돼서 자아 실현의 욕구가 출현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줬어요. 그럼 그 주장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 근거를 댑니다. 매슬로우는 욕구는 유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다. 그리고 하위 욕구가 충족돼야 상위 욕구로 진행한다고 보았다. 해놓고 마지막에 이제
뭐냐면은 사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사례에서 영희는 IQ가 그 낮다고 생각해서 이제 자아 연중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가 되고 싶은 자아 실현의 욕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정당화하는 사례 해석을 해주는 요 순서로 항상 모든 답은 서술이 되는 겁니다. 뭐냐? 이거다. 그 다음에 이론적 근거, 사례 분석. 그래서 통상 이제 이거다에서 끝날 수도 있고, 배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론적 근거까지 돼야 될 때가 있고, 그 다음 마지막에 사례 분석까지도 해야 될 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이렇게 확장돼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바로 본론을 쓰는 스스 조지, 배척일파, 그다음 마지막에 이 머이사, 이것이 만점 본론을 쓰는 원리다. 꼭 알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번 구체적으로 볼까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쓰는 거냐, 도대체 뭐 어떻게 쓰란 말이냐, 한번 봐봅시다. 자, 이걸 이제 3월 1일 어제 우리가 했던 거 그 예시 답안을 봅시다. 답안을 한번 봐봐요. 자, 답안을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 각 논점은 지금 4개의 논점인데 어떻게 처리가 됐냐. 자, 연결어 먼저 다음으로 한편 마지막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써주고 쉼표 찍는 거, 이것으로 연결어는 그렇게 써줘라. 그 다음에는 어쩌냐, 반드시 이렇게 그 모든 단락, 서론도 한 단락이고 결론도 한 단락이죠. 모든 단락은 이렇게 들여쓰기를 확실하게 해줘라. 들여쓰기를 이렇게 확실하게 해주는 겁니다. 들여쓰기로 확실하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한 줄씩 비어 있잖아요. 이렇게 한 줄씩 원래 안 비고 쓰는 거지만은 이렇게 한 줄씩 비고 써도 이제 좋습니다. 왜냐, 시각적으로 딱딱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론 쓰고 한 줄 비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 들어가고, 본론 한 단락씩 쓰면서 이렇게 한 줄씩 비고 쓰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단락을 나눠야 돼. 안 나누고 이었으면 절대 안 돼.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제일 첫 문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문장이 다 지금 주제하고 논점을 연결시키는 도입부라고 그랬죠. 도입부는 무조건 한 문장씩 쓰는 거예요. 밑줄 쭉쭉 쓰셨잖아요. 이것이 한 문장입니다. 여기 보면은, 자, 주제가 지금 처음에는 이제 교육 내용 조직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재구성이에요. 그래서 먼저 지금 주제가 뭐예요? 교육을 내시라 하려면 교육 내용을 잘 조직하고, 요것이 첫 번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잘 조직하고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점 봐볼까요? 자, 다음으로 교육과정을 내시라 하려면 이건 그냥 똑같이 쓰세요. 다른 표현 쓸 필요 없습니다. 내실 있는 교육평가가 필요하다. 지금 교육평가 가지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교육평가. 여기서는 표현은 해야 한다. 여기서는 필요하다. 뒷말만 약간씩 바꿔줬어요. 그럼 이런 것도 요령이었다. 필요하다 끝까지 해도 돼요. 상관없어. 실용민이니까. 그런데 이제 좀 멋을 부리자면 해야 한다, 필요하다, 뭐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그거서 자, 세 번째 한편 교육의 내실화를 구현하려면 무조건 똑같네. 그 다음에 적절한 교수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여기서는 중요하다. 여기는 이제 교수 전략. 이것이 지금 논점입니다. 자, 마지막 봐보세요. 마지막으로 교육의 내실화를 실현하려면, 또 교육의 내실화를 실현하려면 나오네요. 요건 그대로 쓰면 됩니다. 교사들이 전문성을 신장하는 연수에 입수해야 된다. 지금 연수가 주제예요. 이런 식으로 처음 문장은 무조건 주제하고 연결해서 다루는 논점을 서술해 해줘라. 길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딱 한 문장만 써주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쓰고 또 제일 마지막에 또 있다 뭐라고 이렇게 주제하고 논점하고 관련된 글을 쓰는데 그렇게 쓸 필요 없어요. 알겠어요? 그냥 앞에다 딱 이렇게 간결하게 써주고 끝내세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첫 번째 논점 어떻게 다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어보고 있는 것은 뭘 물어보고 있냐? 자, 첫 번째 물어보고 있는 것은 지금 송 교사가 언급한 교육과정의 수직적 연계성이, 잘 보세요. 수직적 연계성. 여기 이제 버티컬 아티큘레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수직적 연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 수직, 요거 시간의 흐름이에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앞에 학습한 내용과 뒤에 학습한 내용, 선행학습과 후행학습이 잘 맞물리도록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수직적 연계성입니다. 그럼 이 수직적 연계성이 학습자 측면에서 갖는 의 두 가지 해가지고 요 두 가지니까 4점이니까 요거 그냥 의만 두 가지 쓰면 되는 거예요. 수직적 연계성 설명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요건 설명할 필요가 없고 쓰란 말이 없으니까 쓰쓰조지. 쓰라고 한 걸 써라. 요거 쓰란 말이 없고 그냥 학습자 측면에서 갖는 의 두 가지를 써라. 그 다음에 송교사가 계획하는 교육과정 재구성의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를 써라.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야. 송교사가 계획하는 교육과정 재구성의 방법. 그러면 그냥 우리가 앞에 것을 요걸 생략을 해버리면 교육과정 재구성 방안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왔어? 송교사가 계획하는 이렇게 나왔네. 그러면은 제시문을 잘 보고 송교사가 계획하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걸 봐보세요. 송교사. 자 이제 여기 보면 두 번째 글 수직적 연계성도 중요한 것 같더군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번 학기에는 교권의 단원의 범위와 계획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제 단원의 범위와 계획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교육과정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서 송교사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뭡니까? 단원 재구성이에요. 알겠어요? 일단 단원의 재구성이고 단원에서 뭐가 뭐예요? 범위하고 뭐라고? 계열이라고. 알겠습니까? 이 범위하고 계열 요것을 지금 조정할 계획이라고. 조정이란 말이 재구성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바람직한 것이 뭐냐? 이 제시문에 근거하면 범위를 재구성한다. 단원의 범위를 재구성한다. 또 그 다음에 계열을 단원의 계열을 재구성한다. 이렇게 둘로 쪼개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스스조지. 조건을 지켜서 송교사가 계획하고자 하는 거 이거 나와 있잖아. 범위와 계열을 조정하고 이것에 의해 이것을 써야지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교육과정 재구성 방안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쓴다고 하면 여기 이제 예시답안 한번 봐보세요. 예시답안 보면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송교사가 언급한 교육과정의 수직적 연계성이 학습자 측면에서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무조건 그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송교사가 언급한 교육과정의 수직적 연계성이 학습자 측면에 갖는 의의 여기까지를 그대로 가위로 오려가지고 붙였습니다. 의의는 다음과 같다. 항상 이렇게 써주면 돼. 그대로 따서 붙이고 절대 자기 말을 바꾸지 마요. 따서 붙이고 그냥 다음과 같다.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쓰라 했으니까 첫째, 둘째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리고 해가지고 다음 논점으로 갑니다. 다음에 두 번째 내용으로 갑니다. 송교사가 계획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재구성의 구체적인 방법. 요것이 뭐냐? 그대로 따서 붙였어. 요것은 방법. 이거 그대로 가위로 잘라서 붙였고요. 반드시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렇게 쓰면 돼.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알아보면 그리고 조금 바꿨어. 근데 그냥 무식하게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다. 그렇게 써도 됩니다. 아무나 상관없어. 점수하고. 자, 그래 놓고 또 첫째, 둘째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보면은 자, 첫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학습자가 위계적 학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학습자가 위계적 학습을 있다. 의의는 위계적 학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딱 썼습니다. 그래 놓고 뒤에 딱 한 문장 붙였어요. 수직적 연계성이 확보되면 선행학습을 바탕으로 후송학습이 자연스럽게 전개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거기다 이제 이유를 붙였어.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두 문장씩 써주고 있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습자가 학습 동기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줬어. 이거다. 뭐냐? 의의는 뭐냐? 이거다. 라고 이야기해줬어. 그러면서 수직적 연계성이 확보되면 학습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므로 충분하게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학습 과제를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학습 과제를 그걸 넣어줘야 되겠다. 학습 과제를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기 때문이다 하고 거기다 이유를 쓰셨습니다. 그럼 통상 요거 채점은 어떻게 하냐면 위계적 학습을 할 수 있다. 학습 동기를 이제 유지할 수 있다. 이것만 보고 그냥 오케이 이런 식으로 점수를 주는 겁니다. 알겠어요? 뒤에 뒷받침 문장은 잘 안 봐. 알겠습니까?
왜? 근거를 쓰라고 하면 뒷받침 문장을 이유를 쓰라고 하면 그 이유를 보는데 대개 그냥 채점할 때는 키워드만 보는 거니까 위계적 학습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나오거나 또 여기 학습 동기를 신장해 준다. 또 그 외에도 또 여러 개 답이 있겠죠. 뭐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뭐 기타 등등 이런 키워드가 딱 나오면 그냥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교육과정 재구성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면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조건이 중요하다. 송교사가 제시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조건 이 조건을 파악하고 써야 점수를 제대로 만든 말. 자, 조건을 보면 자 단원의 뭐를 범위를 재구성한다. 어떻게? 폭과 깊이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 단원 내용의 폭과 깊이를 재구성하는 내용의 폭 가르칠 뭘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 그 범위 그다음에 몇 시간 가르칠 것인가 이런 폭과 깊이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범위를 재구성합니다. 둘째, 단원의 계를 재구성한다. 지금 계율이라고 해서 그 계를 재구성 어떻게? 구체적인 것을 추상적인 것, 단순한 것을 복잡한 것으로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가르치는 순서예요. 그런 식으로 재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이제 나중에 해설을 보면 알겠지만 범위나 계열로 가지 않고 그냥 범위와 계열을 다 함께 고려해 가지고 이제 교육 내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재구성한다든가 혹은 이제 가르치는 순서를 재구성한다든가 그런 식으로도 써줄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을 재구성한다면 내용을 생략하기도 하고 축소하기도 하고 확장하기도 하고 또 추가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교육 내용을 재구성하든가 아니면 단원의 순서를 이렇게 바꾸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관점에서 적수 중요한 것은 송교사니까 이제 범위와 기회를 적절하게 한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그런 전제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뒤에 보면 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쓸 수가 있어요. 두 번째까지만 한번 봅시다. 다음으로 교육과정을 내실화 하려면 내실에 있는 교육평가가 필요하다. 지금 교육평가가 이제 논점이거든요. 그러면 총평의 관점에서 학생을 진단할 수 있는 실행 방안.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도 총평의 관점에서 학생을 진단한다고 그럴 때 요것도 이제 보면 실행 방안만 물었어요. 총평이라고 하는 것은 안 물어봤어. 알겠어요? 총평의 관점에서 하면 이것을 이제 물어보는 이것을 설명해야 되는 경우도 이제 있는데 여기는 그냥 이점에 뭐가 이점이냐? 실행 방안이 그냥 이점이에요. 두 가지가. 그럼 실행 방안만 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총평의 관점에서 학생을 이제 진단할 때 이게 제시문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학기 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학기 초에 학년 초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뭐 그런 이제 실행 방안, 요거 이제 진단할 수 있는 방안, 진단 평가가 내가 나온다 했는데 결국 나온 거죠. 자, 절대 평가를 사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활 기록을 활용해서 이렇게 총평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쪼개서 써주면 됩니다. 열거할 때는 중요한 것이 절대로 내용이 중복되면 안 된다. 그것만 지키면 돼요. 내용이 중복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송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평가 결과 해석 기준을 살펴보면 그럼 여기는 평가 결과 해석 기준인데 그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제시문을 보면 조건이 나와 있어요. 제시문을 보면 어떤 조건이냐? 학기 말에 그 평가를 할 때 학기 말에 평가를 할 때 평가 결과 해석 기준을 쓰는데 제시문에 지금 뭐라고 나왔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제시문을 잘 봐야 돼. 그래서 조건을 잘 봐야 돼. 자, 여기 봐보세요. 여기 뭐라고 나왔냐? 학기 초에 진단은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하시나요? 그럼 앞에서 이게 물어본 것이 뭐냐면은 이제 이것의 실행 방안이야. 즉 바꿔 이야기하면 진단 평가의 실행 방안이에요. 근데 진단 평가를 총평의 관점에서 해보려고 한다.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봐보세요. 김 교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학교에서는 평가 결과로 학생 간 비교를 하지 않으니 그럼 요것은 딱 나온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학생 간 비교를 하지 않는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대 평가를 안 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이제 규준 참조 평가를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중학조겠죠. 중학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절대 평가만 사용해요. 안 하니 학기 말 평가. 그럼 학기 말 평가는 뭐겠습니까? 이건 총괄 평가예요. 총괄 평가에서는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서 평가 결과를 해석해 보는 것이 이제 제한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평가의 기준으로, 평가의 판단 기준으로, 평가의 해석 기준으로 평가를 나눌 때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상대평가, 절대평가, 또 뭐죠? 자기참조평가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건 판단 기준, 해석 기준을 가지고 나눴을 때. 그러면 이렇게 이제 판단 기준, 평가를 우리가 나눌 때 판단 기준 혹은 이제 해석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면 그 종류가 상대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절대평가가 있고, 중거참조평가, 마지막에 무슨 평가가 있어? 자기참조평가가 있는 겁니다. 자기참조평가가. 자기참조평가가 있고, 자기참조평가 안에는 과거에 시험이 나왔지만 뭐가 있어요? 성장참조평가하고 능력참조평가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또 나왔어. 이번에 또. 알겠어요? 평가에서 중요하니까 이 자기참조평가가 또 출제가 된 겁니다. 지금 뭐였어? 야, 비교를 안 하니까 무엇은 제껴버리는 거예요? 상대평가는 제끼는 거예요. 상대평가는 제끼고, 이제 이 방식 아니고, 이제 그 판단 기준, 해석 기준을 가지고 평가 결과를 이제 해석을 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절대평가를 하든가 아니면은 자기참조평가를 하든가 이런 방식이 있다 이 말이죠. 예시담안에서는 자기참조평가로 지금 써주고 있습니다. 자기참조평가로 써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총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평가 결과 해석 기준을 살펴보면, 그러면 상대평가는 일단 김교사가 커댔어. 커댔으니까 이제 첫째 성장을 기준으로 삼아 평가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여기 봐보세요. 스스 조지 조건이 있습니다. 요게 지금 두 가지 쓰는데 총 2점이잖아요. 여기 봐보세요. 송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평가,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기준을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이유도 제시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갖고 요게 몇 점입니까? 2점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해석, 원래 이게 6점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 두 가지 제시하니까 요거 2점이고, 그 다음에 해석의 기준 두 가지니까 요거 2점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유 있으니까 2점이고, 이런 식으로 가겠죠. 알겠어요? 6점이라고 하면. 근데 이게 4점이잖아요. 4점이면 이제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앞에 두 가지가 지금 2점인 것이고, 요것이 2점인 것이고, 그 다음에 해석의 기준과 더불어서 이유를 함께 제시를 해야 뭐가 된다? 1점, 1점이 되는 거예요. 이유를 못 쓰면은 앞에 해석의 기준을 써도, 즉 여기 말한 대로 이렇게 타당한 여기 보면 성장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능력을 기준으로, 이렇게 성장을 기준으로, 능력을 기준으로, 그런데 해석 결과의 기준을 제대로 제시해도 이유를 못 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유를 써야 되는데, 자, 여기 쓰는 거 잘 봐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이렇게 썼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써줘야 돼요. 알겠어요? 왜? 여러분이 이유를 대야 되는데 슬렁슬렁 대면 안 돼. 이것이 이유인지 무엇인지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르겠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반드시 확실하게 딱 찍어줘야 돼. 그래서 이제 이유는 내가 성장평가, 참조평가를 활용하면 학습전과 학습 후의 학생 능력이 어느 정도 변화했는가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능력을 기준으로 삼아 평가한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이 능력 참조 평가를 활용하면 능력을 얼마나 발휘했는가, 다른 말로 얼만큼 노력했는가를 평가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 이유를 내가 지금 이유를 씁니다라는 표현을 분명히 해주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야 만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본론은 이렇게 쓰는 거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뭐였어요? 스스 조지. 한데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설명 들어 뭘 써라. 그러면 그것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조건. 어떤 조건에서 그걸 물었는가. 그러면 거기서 삐그덕 잘못 나가면, 아까 여기 설명한 것에서도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어떻게 할래 했을 때도 분명히 거기 보면 송 교사가
범위와 계열을 내가 조정하려고 합니다 하는 그 조건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놓치게 된다는 거야. 혹은 여기 지금 이제 평가 결과 해석 기준을 이제 살펴보면 해서 이 그때 평가 결과라고 하는 것은 학기 말 그 즉 총괄 평가할 때라고 하는 것 하나의 조건.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상대적인 비교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거 빼고 절대 평가하고 자기 참조 평가 이 두 개를 활용해 가지고 쓰고 싶은 거 두 가지를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유념을 잘 해야 고득점까지 갈 수가 있다. 스스조지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 배책일파, 여기 배책일파 같은 경우는 1점의 요소 아까 보면 기준 플러스 이유가 1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1점의 요소를 잘 파악해라. 그다음 마지막에 뭐였어요? 모의이사. 그래서 두 갈식으로 주장을 먼저 써주는 그런 방식으로 써야 여러분들이 고득점이 됩니다. 자, 3월 2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3월 3일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3월 3일은 원할수 논술 작성법 이렇게 써라 만점이다. 이제 마지막 마침표를 찍습니다. 즉 이제 결론을 1분 만에 쓰는 방법 어떻게 써야 되는가. 자, 결론의 기능은 뭐냐? 결론의 기능은 서론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쓴다라고 하고 이것에 해당하는 주제를 환기시키는 것이 서론의 기능이었잖아요. 그러면은 결론의 기능은 다시 또 그 주제, 이걸 내가 이것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내가 썼다. 이 주제를 환기하는 거예요. 주제를 환기하는 거. 그리고 주제를 환기하면서 다시 본론의 주장을 요약하고 강조해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절대 4문장 쓸 필요가 없습니다. 뭐 5문장, 6문장 이렇게 쓰시는 분인데 그것은 손만 아플 뿐이야. 그 시간 있으면 본론에다 신경을 써. 2-3문장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론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만의 논리와 표현으로 결론은 쓰는 것이 아니라 어쩐다? 30초 만에 그냥 찍어내는 거예요. 자동화해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는 주제를 환기하는 거예요. 주제의 중요성을 다시 환기하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그것도 되도록이면 짧게.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은 어떤 식으로 하냐. 2문장으로 끝나면은 A, B, C 한다면 A, B, C가 뭐냐면은 주장했던 거예요. 주장했던 것을 이제 요약을 하면서 뭐뭐 할 것이다 라고 가벼운 전망을 하고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자, 봐보세요. 자, 뭐 첫 문장 주제를 다시 환기하는 거예요. 주제가 뭐였어요? 교육이 내실화. 교육이 내실화는 신뢰받는 공교육의 최우선 과제다. 이런 식으로 주제를 다시 부각시키는 거예요. 혹은 나는 핵심 전략이다. 이렇게 쓰면은 그 교육의 내실화는 공교육을 구현하는 질 높은 공교육을 구현하는 핵심 전략이다. 이렇게 무조건 쓰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X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성공적인 학교 교육을 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나는 무조건 그렇게 쓰겠다. 그러면 그렇게 정해놓고 그 표현대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약을 어떻게 하는 거 봐보세요. 교사들이 첫 번째 논점,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해 가지고, 교사들이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해 가지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교육 내용 저주 권리를 고려해서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고, 이제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는데 교육 내용 저주 권리를 이제 고려해 가지고 교육 과정에서 첫 번째 논점. 그다음에 총평의 바탕을 둔 교육 평가를 활성화하고 두 번째 논점. 세 번째, 학생 참여형 교수 전략을 개발하고. 그럼 여기 이제 온라인 수업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활발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학생 참여형 교수 전략, 학생 참여형 교수 전략을 개발하고. 마지막에 다양한 학교 중심의 그 연수에 힘쓴다면 마지막에 그 학교 중심 연수가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A, B, C 한다면 그 주장했던 것을 압축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마지막에는 좋은 말 써주는 거예요.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만족하고 교사가 보람을 느끼는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마지막 무조건 뭐만 한다면 이것은 이제 주장 압축해주고 나는 마지막 끝 문장 무조건 그렇게 하면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만족하고 교사가 보람을 느끼는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표현을 쓰겠다 하면 눈 딱 감고 무조건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론 이렇게 쓰면 된다. 2문장으로.
두 문장으로. 아니면 세 문장으로 쓰고 싶으면 첫 문장에 뭐를 쓰냐?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 누구나 다 좋아하는 말이니까. 그런 말 하나 써줘. 좀 소문나면. 이런 식으로 해서 결론은 쓴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제 이렇게 써야 한다. 앞으로 이제 매일매일 교육학을 쭉 풀어갈 겁니다. 매일매일 교육하기 좋은 점은 뭐냐면 한편으로는 배경식도 이렇게 이제 논점과 관련해서 확보를 하지만 계속 여러분들이 최고의 논리와 표현을 갖춘 그 답안을 보게 됩니다. 다이어트를 딱 해가지고 꼭 있어야 될 내용으로만 탁탁탁 정리된 그 최고의 예상 답안을 접해요. 거기에 바로 어떤 거냐? 각각 이제 본론의 한 논점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스스조지, 배책일파, 뭐이사라고 하는 요 이제 원리에 의거해서 쓴 답안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그게 여러분들이 쭉 쌓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만점 본론을 쓸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